수업 시작해볼게. 우선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부터 나가는 단원은 이제 2학기 단원이야. 근데 지금 너희가 책 페이지 미안. 책이 지금 뒤에 저 친구 줬어. 책 페이지 한번. 170페이지 오늘 지금 나갈 건데 170페이지에서 너희가 먼저 봐줘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 원소의 주기성 얘기하면서 원소들의 어떤 원소 주기율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얘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단원에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많이 언급을 좀 할 거야. 근데 너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온결합이 뭐였죠?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단원 딱 들어갔을 때 앞에 원소 주기성이나 결합에 대한 내용들 다 잊어버리고 와버리면 상당히 골치가 좀 아파. 그래서 계속 너희한테 얘기하지만 방학특강 할 때는 매번 필요한 내용들 끌어다가 다시 설명하고 중학교 과정도 설명하고 하겠지만은 학기 실제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못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원소 주기성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좀 잘 정리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 책 페이지는 170페이지 볼 거고 늘 그렇듯 앞에 필기 좀 잘 따라오면서 좀 보도록 할게. 먼저 얘기할 거는 우리 원소 주기성을 좀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어. 이쪽 단원에서는 봐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화학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원소 주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언급을 좀 하겠다. 우선 원소 주기율표 20번까지만 한번 쭉 써볼게. 이름은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할게. 보자. 우리 앞에서 원소 주기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 원소 주기율표가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얘기들은 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녀석에서 번호를 얘기하는 수소가 1번이에요 헬륨이 2번이에요 리튬이 3번이에요. 이렇게 번호 쭉쭉. 그래서 칼슘이 20번이에요. 까지 오는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이 녀석은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를 말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러면서 앞에서 동위원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얘는 실제로 원자의 이름을 결국에는 결정 지어주는 녀석은 양성자 숫자로만 이름이 결정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는 상관없다 그랬어. 중성자나 전자 좀 주고받는 거 갖고서는 원자 이름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 녀석들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던 거야? 가로줄, 세로줄을 각각 족과 주기라고 얘기했던 녀석이지. 그래서 족은 어떤 녀석이었어? 족은 원자가 전자수라는 표현을 좀 썼었어. 이거 다시 한번 하자. 원자가 전자수라고 얘기를 하면 최외각 전자랑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말했고 최외각 전자수는 문자 그대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껍질을 알려주는 게 누구였어? 껍질을 알려주는 게 주기였지. 이 녀석이 껍질 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요 사이에서 얘기 조금만 해보면 1족 다음에 몇 족이야? 2족이 오고 순서상 3족이 와야 되는데 요 사이에 대단히 많은 녀석들이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바로 넘어오는 게 13족이었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워너비로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는 녀석이 바로 18족 원소였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18족 원소를 따로 이름을 좀 붙여서 불렀었는데 요 라인에 18족 원소 녀석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불렀던 거지. 지난 시간에도 활성이란 얘기를 언급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언급했던 거야? 활성이 뭐였어? 화학 반응을 말했던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때문에 활성 얘기했었지?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 얘기할 때 활성화 에너지 언급하려고 생명 시스템에서 활성 언급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활성이 되지 않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 왜? 얘는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만족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아쉬운 게 없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 끌어다가 고체나 액체 상태 유지할 이유도 없고 화학 반응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얘기했던 녀석이지.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다 되고 싶은 게 뭐였다. 결국에는 이 끝에 라인에 있는 18족 원소로 가고 싶어 했던 거고, 이 18족 원소가 되기 위한 18족 원소가 되기 위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었지. 하나가 뭐야? 전자, 어든. 왜? 내가 누구는 못 바꾸니까? 양성자 숫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 양성자 숫자는 이름이자 위치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건들 수는 없고 전자를 건드려서 전자를 얻는 경우를 금속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전자를 얻는 경우를 비금속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전자를 잃는 경우를 금속이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전자를 얻은 비금속은 결국엔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음이온이 되고, 금속은 뭐가 되고, 양이온이 되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 원래 같으면은 딱 14족 원소인 탄소랑 규소를 기점으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녀석들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고 했어? 이 녀석들의 생김새인 껍질수와 원자 핵과의 거리도 고려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 원소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왼쪽 구성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자를 금속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왜? 두 가지 이유에서였지. 이거 이유 지금 기억나야 돼. 이거 기억 안 나면 오늘 조금 힘들어. 우선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왜 금속 반응성이 커지는 거야? 버려야 되는 개수가 작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버린다 그랬어? 좀 더 적극적으로 버린다고 했지. 하나만 버리면 완벽해지는데 그럼 하나 당장 버려. 근데 막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그럼 이제 선택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왜 반응성이 커졌어? 껍질수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원자 핵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플러스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원자 핵과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녀석이야. 그럼 반대로 비금속 반응성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비금속 반응성은 이렇게 가게 되면 비금속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녀석이고, 비금속 반응성은 왜 커진다고 했어?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받는 개수가 적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좀 더 적극적으로 버릴 수 있는 형태. 누구야? 대표적으로 이 플로린 같은 경우. 플로린 같은 경우는 몇 개만 받으면 돼. 하나만 받아서 옆으로 가면 네온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산소나 질소 같은 애들은 어때? 2개를 받아야 되고 혹은 3개를 받아야 되니까 반응성이 점점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 비금속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여기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얘랑 반대로 원자핵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녀석이지. 그래서 먼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금속, 비금속을 나눴고 얘네가 왜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었는지까지 봐줘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 정도가 얘기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까지는 혼자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혼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둘 이상이 와서 결합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결합이라고 얘기했던 거 종류 2가지 기억해야 돼. 우선 어떤 결합이 있었어? 아쉬운 애들끼리 하는 공유 결합. 여기서 아쉽다고 얘기하는 건 뭐야? 나도 부족한데 너도 부족해? 그럼 네 거 하나 주고 내 거 하나 주고 공유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누구끼리? 비금속 사이의 결합. 어떻게? 전자쌍을 공유했던 거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온 결합은? 오늘 사실 주로 볼 내용은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야.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야? 전자가 남는 금속과 전자가 부족한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전자를 주고받는 거지. 이렇게까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왔어? 중금속 라인이 원래 같으면 탄소랑 규소 라인이 와야 되는데 저 옆에서 반응성에 대한 얘기들까지 집어넣어주면 중금속 라인이 이렇게 오는 게 준금속 라인이 됐던 녀석이다 정도까지 정리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원소 주기성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원소 주기성에서 베이스로 깔고 넘어오는 얘기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 통합과학이 왜 통합과학이냐? 중학교 3년치 1년 만에 다 봐야 돼서 통합과학이고, 후반부 넘어오면 어떤 느낌 난다 했어? 통합과학 전반부 앞쪽에서 했던 내용들도 다 끌어다가 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소 주기성에 관한 내용. 그냥 쉽게 요약하면 얘네가 되고 싶다, 이쪽이 되고 싶다는 얘기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아. 저쪽이 되고 싶어서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혹은 전자를 버리네 받네 라고 얘기했던 거다. 이 정도 요약하면 170페이지 볼 준비는 좀 끝난 것 같아. 그럼 보자. 실제로 이제 170페이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 우선 170페이지 보기 전에 너희한테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 중학교 때 너희가 배웠던 건데 한 번만 좀 해볼게. 너희가 처음에 화학 변화 배울 때는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우선 물질 변화로 배웠어. 그래서 물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질이 변하는 경우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가 물리 변화고
하나가 화학 변화다. 이렇게 했던 녀석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물리 변화는요 성질이 그대로예요. 이렇게 얘기했고 화학 변화는요 성질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던 녀석이야. 그럼 성질을 대체 뭘로 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성질을 분자로 봤던 거고, 분자가 바뀌면 성질이 바뀌는 거, 분자가 그대로면 성질이 안 바뀐 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물리 변화는 상태 변화가 있어. 얼음이 녹거나 수증기가 되거나. 상태 변화 같은 경우 일어난다고 해서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녀석으로는 연소 반응 같은 게 있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질에 산소가 들어와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반응을 말해. 근데 관심 있는 건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겠어?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이 화학 변화에서 뭐를 보고 싶어 하냐면 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싶어 해. 그래서 화학 반응식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단계 걸쳐서 좀 볼게. 첫 번째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분자식을 알아야 돼. 이 분자식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 암기로 하면 좀 힘들고, 우리 방금 앞에서 원소 주기성 쭉 봤잖아. 그래서 어떤 형태로 결합하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연소 반응,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 메테인이라는 이 녀석은 CH4를 말해. 연소를 좀 볼게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 물질은 우선 메테인인 거 내가 알았네. 그러면 1번 하는 거야. 분자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메테인은 알려줬네. CH4에 누가 들어와야 된대? 산소가 들어와야 된대. 산소의 분자식은 O2구나.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화살표 물의 분자식은 H2O지. 이산화탄소는 CO2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반응 전후로 원자 종류와 개수를 일치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요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석으로 한번 하고 그냥 수식 보면서 맞추는 거 한번 해볼게. 정석으로 할 거면 여기다가 A, B, C, D를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반응 전의 기준으로 탄소를 보면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할 거냐면 A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건너편에 몇 개가 있어? 반응 후에는? 반응 후에는 D개가 있지. 아, 그러니까 둘이 어때야 된다? 둘이 같아야 된다. 그럼 따라서 얘 D 대신에 A로 바꿔도 상관없겠다. 근데 이건 마지막에 바꿀게. 우선 D라고 써놓을게.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수소가 몇 개가 있는 거야? CH4가 A개 있는 거니까 얘는 4A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건너편에 몇 개가 있어? 2C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산소. 여기는 2B개가 있는 거고. 건너편에는 C 플러스 2D개가
걔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에서 관계식 이제 풀어주면 첫 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야? A가 D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C가 2A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에서 얻은 정보 종합해보자. 2B는 2A 플러스 2A가 되겠네. 따라서 B는 2A다. 이렇게 오는 거지. 여기서 얻은 정보를 다 넣어서 완성시켜주면 A 대신에 1 넣자. 그러면 여기가 CH4 플러스 A 대신에 1 넣기로 했으니까 B의 EO2 화살표 C 자리 대신에 2가 들어와서 EH2O 플러스 CO2가 완성된 식이 될 거야. 근데 사실 매번 이렇게 찾기 좀 너무 복잡하고 그냥 앞에서부터 쭉 봐도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처음 시작할 때 탄소가 제일 먼저 있잖아. 탄소부터 보는 거야. 탄소 몇 개야? 하나지. 그럼 반응 후로 가. 근데 이거 다 보고 가야 돼. 탄소 여기 말고 없지? 그럼 건너편으로 가서 탄소가 여기 있지. 얘도 하나지. 문제 없으면 그냥 가.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4개지. 수소 더 없지? 그럼 건너편에 또 수소 봐. 여기 수소 2개밖에 없지. 그럼 개수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그냥 2를 쓸 거야. 지금은 그냥 계산 안 하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산소 보면 산소 여기 2개지. 근데 건너편에 요거 반영시켜줘야 돼? 얘 2개니까 여기 산소 2개, 여기 산소 2개네. 산소가 총 몇 개? 4개. 그럼 여기 그냥 있음.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간단한 경우에는. 근데 안 되면 밑에처럼 정석으로 수학으로 풀어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먼저 분자식을 외워주고 그 다음에 반응 전후의 원자 종류랑 개수 일치시켜 주려고 화학 반응식 이렇게 보는 거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볼게. 요거는 중학생 때 배웠던 거야. 이렇게 해볼게. 그럼 보자. 이제 170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 보자. 170페이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구와 생명체의 생명? 지구와 사람이라고 하자.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을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보면 중요한 화학 반응이 몇 개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자주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광합성과 세포 호흡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명 시스템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 이걸 외워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외운다기보다는 눈에 익을 거다. 워낙 자주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광합성은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가 누구를 받아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로 나왔던 녀석이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지난 시간에 생명 시스템에서 동화작용 얘기했었다. 동화작용 어떤 케이스? 에너지가 들어오는 케이스. 동화작용 어떤 케이스? 물질 크기가 커진 케이스. 이거 3개짜리지? 근데 얘 몇 개짜리야? 24개짜리지? 그래서 물질 크기가 커지는 케이스.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면 좋아. 그래서 광합성이 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원시지구가 형성되는 걸 봤었어. 원시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남세균이라는 녀석이 나와. 얘가 뭐를 하냐면 얘가 광합성을. 광합성이 뭐야? 이산화탄소를 먹어 치워서 산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대기 조성을 받거나 왜? 우리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봤을 때
지구 시스템 얘기할 때 기권에서 몇 퍼센트가 21%가 산소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원시지구가 형성되고 나온 남세균이 대기조성을 변화시켜 놓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광합성을 통해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 녀석이. 대기조성이 바뀌면서 산소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게 돼. 우리가 대표적이지, 사람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오존층을 잠깐 봤었는데 오존층이 O3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산소가 많아지니까 여기서 오존층이 형성되게 되는 거야.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누구를 막아준다? 자외선을 막아준다. 그래서 마지막 이 녀석이 육상 정확하게 쓸게.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니까 누가 나올 수 있냐면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게 광합성에 대한 효과야. 그럼 여기서 뭐 얘기했어? 산소호흡 얘기했네. 요게 이제 세포호흡이 되겠지? 세포호흡은 어떤 과정이었어? 요 광합성 과정 거꾸로 뒤집어 놓은 과정이었다. 그래서 세포호흡 한 번 더 써보면 세포호흡은 에너지원 받아서 산소 들어오면 쪼개져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가 나왔던 과정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화학 반응이 될 거야.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 두 번째는 누구를 얘기할 거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연소 반응을 얘기할 거야. 특히나 누구를 연소시키기 시작했냐면 화석연료의 연소야. 이 앞에서 광합성이랑 세포호흡의 의미를 좀 보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어날 수 있었다? 여기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다? 뭐 이런 의미라면 화석연료의 연소는 한번 좀 보도록 할게. 화석연료는 우선은 어떤 녀석을 화석연료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화석연료는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해. 뒤에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보긴 할 건데 우선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 그래서 아까 봤었던 메테인이 대표적이야.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요 메테인을 연소시킬 건데 아까 연소가 뭐라 그랬어? 물질에다가 산소를 넣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소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산소를 넣으면 그 결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야.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지금 뭐 거창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연소 반응 그냥 불태운다는 얘기야. 우리 불태우면 뭐 볼 수 있어? 따뜻한 열과 빛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 나오더라. 그래서 이 에너지가 무슨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했어. 그나마 자연의 힘을 좀 이용했다 그러면 물레방아 같은 거 좀 돌렸던 건데 여기서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어떤 거대한 열원을 얻게 된 거야. 그래서 저 녀석으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증기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기존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왜냐면 이제 에너지가 남기 시작하고, 뭔가 기존에는 사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뭔가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원을 얻다 보니까 기계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어떤 산업혁명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철의 재련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철의 재련은 총 두 단계로 볼 건데, 첫 번째는 코크스의 산화인데, 연소라고 우선 얘기할게. 아니다, 산화라고 하자. 조금 이따 산화를 따로 볼 거라서. 우선 선생님, 코크스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코크스는 그 석탄을 태운 채 어떤 물질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냥 좀 쉽게 말하면 탄소 덩어리야. 우리 나무 같은 거 태우면 까맣게 결국엔 숯검덩이만 남잖아. 그런 게 결국엔 탄소 덩어리만 남는 건데, 코크스가 그냥 탄소 덩어리를 말해. 그래서 이 코크스에다가 누구를 넣겠다는 얘기냐면, 산소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이거 지금 무슨 느낌이야? 연소의 느낌이지. 그래서 이것도 연소의 일종으로 볼 건데, 이 연소에 한마디 말을 좀 붙일게. 어떤 말을 붙일 거냐면, 불완전 연소라는 표현을 좀 쓸 거야. 지금 앞에서 봤던 연소들은 어떤 과정이냐면, 물질에다 산소를 넣어서 이 뒤에 있는 물질들 어느 것 하나 뜯어봐도 안정하지 않은 물질이 없어. 이거 지금 어떤 형태니? 이거 공유결합 형태야. 얘도 공유결합 형태고, 공유결합 형태에 그냥 말로만 해볼게. 얘 한 번만 보자. 탄소 몇 조 원소야? 14조 원소지? 전자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한 거 맞아? 산소 몇 조 원소니? 16조 원소지? 전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 거 맞아? 얘는 2개 필요하고 얘는 4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2개짜리 2개, 4개짜리 하나에서 이게 완벽한 형태야. 이게 안정적인 형태인데, 불완전 연소는 뭐냐면, 연소 반응에서 산소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부러 산소를 좀 적게 넣어주는 거야. 코크스 연소시킬 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CO라고 얘기하는 일산화탄소가 나와. 얘가 불안정한 물질이야. 왜? 탄소랑 산소가 결합했을 때 안정한 형태는 누구야? 이게 안정한 형태잖아, CO2가. 그러니까 얘는 어떤 불안정한 형태냐면, 산소 하나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산소가 충분했으면 이미 여기서 산소 2개를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됐을 텐데, 산소를 부족하게 넣어주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결합한 일산화탄소의 형태로 나오게 돼버린 거야. 그럼 저애를 왜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철을 재련하려고 해. 자연 형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철은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철은 뭐야? 대표적인 금속이지. 금속은 뭐를 좋아해? 전자를 버리고 싶어해. 근데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필요하겠네? 그럼 비금속 데리고 오는 거야. 누굴 데려오냐면 산소를 데려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산소를 데리고 있는 철이라 그래서 산화철이라고 부르고,
이 철한테서 누구를 떼어놔야 되는 거야, 지금? 얘를 떼어놔야 되는 거야, 산소를. 얘를 제거해야 내가 원하는 철의 재련이 뭔데? 순수한 철을 얻는 거죠. 쟤를 제거시켜야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산소를 받고 싶어서 안달난 녀석을 저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저 녀석이 알아서 산소를 떼어줄 거라는 거야. 근데 산소 몇 개 떼야 되니? 3개 떼야 되지. 얘 몇 개 받을 수 있니? 하나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3개의 일산화탄소를 갖고 오면 산소를 싹 떼어내고 순수한 철만 남는 형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선생님 어떤 의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지난 시간이 아니지. 몇 주 전이니? 한 4주 전인가 벌써? 4주 전에 신소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결국에는 사람은 소재를 뭐를 쓰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대를 어떻게 지나왔다 했어. 석기 시대, 그 다음 청동기, 그 다음 철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이제 다룰 수 있게 됐으니까, 철을 다룰 수 있게 됐으니까 이 녀석을 통해서 철기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플러스 뭐 뒤에서 아까 얘기했던 증기기관 같은 기계들을 만들 수 있게 된, 대량 생산의 시초가 된, 뭐 이런 얘기들. 철기 시대 진입과 함께 플러스 방금 뭐라고 했니? 잊어버렸어, 내가 말해놓고. 철기 시대를 진입하는 게 플러스 대량 생산, 어떤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대량 생산의 시초가 되는 녀석이 되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건 요 철기 시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출현하게 된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받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된 녀석 봤고 대량 생산하게 된 녀석 봤었는데, 얘네들 왜 세 개를 묶어서 보나요? 라고 얘기하면 얘네가 지금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무슨 공통점이 있냐? 얘네들은 전부 다 산소가 참여하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 누구랑 비슷한 이 느낌? 지난 시간에 물질 대사 보면서 그런 얘기 했었지.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뭘로 삼았어? 에너지 출입을 기준으로 삼았지. 얘는 반드시 누가 참여한대, 지금? 산소가 반드시 참여한다네. 그러니까 얘를 뭘로 삼을 수 있겠다? 얘를 또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3가지 화학 반응을 산소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얘기를 좀 볼게. 무슨 얘기냐? 산소를 기준으로 하는 화학 반응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어떻게 기준으로 볼 거냐? 산소를 얻는 경우를 아까 잠깐 봤었던 산화라고 얘기를 할 거야. 산소가 들러붙는다 라는 의미로 산화라고 쓸 거고, 그럼 반대로 산소를 잃어버리면 뭐라고 쓰겠다? 이런 경우는 환원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이렇게 보자. 그럼 사실 요거 화학 반응에서 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요 옆에 거 한번 볼게. 메테인의 연소 반응. 어떻게 썼어? 옆에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올게. CH4 플러스 2개의 O2가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이겠지. 그래서 지금 반응에 산소가 주인공인 거잖아.
산소가 여기 있네. 산소가 들어왔다, 그지? 그럼 여기서는 누가 산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를 산화되었다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제가 산소를 얻었네. 그래서 얘가 산화되었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체크.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이걸 산화환원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얘기냐? 산소를 얻으려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산소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녀석을 환원됐다고 얘기를 해줄 거야. 이렇게 볼 거야. 하나 더 볼게. 아까 봤었던 코크스의 산화 같은 경우. 코크스의 산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도? 탄소에다가 산소를 넣어서. 아까 잘못 적었네? 요거 아까 2 넣었어야 되는데 2 안 넣었던 것 같은데, 그지? 지금 필기한 거 봐봐. 코크스 산화에 선생님 2 안 적었지? 뭔가 2 적었어야 돼. 개수 안 맞지 지금? 두 개 해야 되는데. 그래서 2를 넣어서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여기서 똑같아. 지금 산소가 딱 대놓고 들어온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 찾는 거 어렵지 않다고. 아, 얘가 산소를 받았겠네. 산화겠구나. 그러면 뒤에 오는 이 녀석이 환원이겠구나. 이런 건 사실 뭐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하나 더 보자. 문제가 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를 한번 볼게. 광합성을 한번 보자. 광합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는 거지. 엥? 선생님, 산소는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왔지. 여기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갖고 있던 산소 개수를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볼 거냐? 덩어리 취급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야 돼? 여기서 지금 수소를 12개 그냥 싹 다 덩어리 취급해버려. 그럼 여기서 수소 12개가 누구랑 붙어 있었던 거냐면 산소 6개랑 붙어 있던 상황이야. 이렇게 봐야 돼. 누가 주인공이야? 수소 12개가 주인공이야. 얘 기준으로 봐. 건너편에서 수소 12개 찾아. 어디니? 여기 있네. 여기서도 수소 12개가 산소 6개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걸로 못 찾아. 왜? 지금 앞뒤 상황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여기서 12개가 6개 갖고 있었고 여기서도 12개가 6개 갖고 있으면 얘는 상황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얘를 못 찾는다는 거야. 그럼 옆에 거 또 봐. 옆에 거 또 보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얘는 탄소 6개가 산소 12개를 갖고 있던 상황이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건너편에서는 여기 있는 탄소 6개, 여기서는 탄소 6개가 산소 6개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야. 산소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6 된 거지. 아, 얘가 지금 산소를 어떻게 했다? 얘가 산소 지금 잃었네. 얘가 환원이구나. 이렇게 찾겠다는 거야. 옆에 있는 이 녀석은 산화환원 동시성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산화환원 동시성의 편리함은 뭐냐면
하나만 찾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얘가 환원인 거 확실해졌으니까 이 옆에 있는 녀석이 산화가 되겠다. 선생님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저것만 한번 볼게. 저게 어떻게 산화냐면 이렇게 볼 거야. 얘를 주인공을 수소로 두지 말고 옆에 있는 산소를 주인공으로 둘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산소 6개가 수소 12개를 데리고 있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럼 건너편에서 환원이 지금 어떻게 끝난 거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환원으로 끝난 거야. 그럼 산화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산소 6개. 왜? 얘 덩어리로 보자고 했잖아. 이미 얘 주인공으로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산소 6개 주인공으로 보는 거야. 산소 6개가 산소 6개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갖고 있던 수소 싹 다 내팽개 쳐버리고 산소 6개랑 만나버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산화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본 게 산화환원 반응을 좀 정리해봤다.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볼게. 누구를 좀 볼 거냐면 산화제라는 녀석을 좀 보려고 그래. 그리고 환원제라는 녀석도 좀 보려고 그래. 산화제랑 환원제를 좀 보면 요런 생각을 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보자. 내가 소화제를 먹잖아. 소화제는 어떤 녀석이야? 소화를 돕는 물질,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산화제와 환원제도 산화를 도와주고 환원을 도와주는 물질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봤을 때 옆에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봐야 돼. 얘 지금 봐. CO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있는 녀석을 뭐를 만든 거야? 산화를 시킨 거지. 그래서 얘가 본인은 환원이 되고 산화제가 되는 녀석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다시 산화제가 누구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다. 본인은 뭐가 되고? 본인은 환원이 되고. 산화는 동식성 때문에 그런 거지. 옆에 있는 녀석을 산화시키려면 본인은 환원이 돼야 되는 개념인 거고. 환원제는 뭐야 그러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말하겠다. 이 녀석은 본인은 산화되는 녀석. 이게 그래서 본인이 하는 역할과 옆에 있는 녀석이 만들어주는 상태가 서로 반대다 보니까 너희가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정리하면 산소에 대해서 할 얘기는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이 산화환원 반응이 꼭 산소를 기준으로만 찾을 수 있냐? 그렇진 않아. 이 녀석의 다른 기준을 좀 볼게.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산화환원도 봐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전자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고, 전자를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는지 똑같이 해봐야 돼. 산소는 아까 어떻게 했어? 얻으면 산화고 잃으면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전자는 반대로 갈 거야. 전자는 잃으면 산화고 얻으면
환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반응식에서도 전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산소가 없는 반응의 대표적인 녀석 하나만 좀 볼게. 이렇게 보자. 사실 여기까지만 써놓고 너희가 아까 앞에 단원 복습했기 때문에 앞에 단원들 내용 떠올리면서 얘가 어떤 결합을 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트륨은 뭐야? 원소 주기율표 쭉 그려봤을 때 왼쪽 편에 있는 녀석이지. 1조 원소. 그러니까 금속일 거고. 얘는 뭐야? 얘는 17조 원소. 비금속이 되는 녀석이잖아. 금속과 비금속 어떻게 결합해야 돼? 주고받는 전자수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쓰기는 저렇게 썼을지언정 저거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얘를 이렇게, 옆에다 표현할게. 옆에 이제 지울게. 얘를 이렇게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야. 쓰기는 이렇게 썼을지언정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 전자를 주고 받은 형태잖아.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선생님 이온 결합이 뭐였죠?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이온 결합을 모르면 이 뒤에 괄호 걸로 못 넘어가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는 이온 결합을 모르면 이 앞에서 전자 어떻게 이동 찾을래? 못 찾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산화환원 반응 첫 번째 누구를 좀 볼 거냐면 이온 결합을 좀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할게. 이온 결합이 뭐였는데?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오면 단순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가서 괄호의 내용을 써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쓰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전자를 받았는지 버렸는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보자. 중성이었던 나트륨이 어떻게 플러스가 된 거야?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얘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가 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환원은 누구겠어? 얘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 과정에서 전자를 얻었을 거고, 이게 환원이 됐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요 설명까지 하고 아까 앞에 설명들을 좀 이어서 해보면, 요 다음에 너희가 많이 하는 질문 요거를 좀 많이 물어봐. 선생님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건요,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이거 금속 아닌가요? 실제로 여기서도 지금 금속이 산화가 됐잖아, 맞죠? 그리고 전자를 얻는 건 이건 비금속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반만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뭘 봤었냐면, 이것도 이제 지울게.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걸 봤었어. 원소 주기율표 기준으로 보는 거지. 원소 주기율표 한 번만 다시 써볼게. 이렇게 적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자. 리튬과, 아니다, 더 밑에 거 비교할게. 칼륨과 나트륨을 이렇게 비교해볼게. 얘네 둘 다 뭐니? 이거 뭐라고 불렀던 녀석이야? 이거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렀던 녀석이지. 근데 알칼리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큰 케이스는 어느 쪽이라 그랬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 반응성이 크다. 이유가 뭐였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정리했었지. 껍질수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많아지잖아. 칼륨을 한번 그려보면
가운데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껍질이 몇 개가 있는 형태니? 하나, 둘, 셋, 넷. 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전자를 버리는 게 칼륨의 상황이고 나트륨의 상황은 뭐야? 껍질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에 있는 전자를 버리는 상황이야. 누가 더 버리기 쉽다 그랬어? 얘가 지금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누가 더 버리기 좋다? 칼륨 쪽이 더 버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똑같은 금속끼리 만나도 금속 안에서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 이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 보자. 금속 반응성을 그래서 이 표 나온 김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지금 딱 봤더니 대장이 누구야? 얘가 대장이야. 그래서 금속 반응성은 이거 지울게. 이 두 번째 오는 얘기인데 순서를 다 알아야 될 수도 있어. 학교에서 이거 실제로 순서를 표를 아예 줘버리면 그때 순서를 다 봐야 될 텐데 우선 우리한테 나온 건 원소 주기율표밖에 없으니까 원소 주기율표 안에서만 볼게. 누가 대장이다? 칼륨이 대장이야. 그래서 칼륨이 제일 앞에 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먼저 가. 칼륨, 칼슘이 오고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 나트륨, 그리고 또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가.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네 5개가 전자를 잘 버리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 그때 알칼리 금속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어? 광택을 쉽게 잃어버린다. 공기에 노출되면 금세 광택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얘네는 반짝반짝한 상황이 오래 유지가 안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자. 반짝반짝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애들이 뭐야? 그런 애들이 뭐야? 그런 애들이 귀금속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금을 샀네? 금을 사면 왜 사는 거야? 금이 부의 상징이잖아. 왜 부의 상징이냐면 이 금속 반응성이 쭉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구리가 나와. 그리고 수은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백금이 나오고 금이 꼴찌야. 얘는 무슨 상태라는 거야? 얘는 전자에 딱히 감흥이 없다는 거야. 이거 무슨 상태야? 화학 반응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은 반짝거리는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줘. 반짝거리는 거 사람 참 단순해.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고 그 반짝거리는 게 오래 가니까 제가 비싼 거야. 물론 많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은 전자를 잘 버리는 순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게. 요거를 이제 질산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누구를 넣어볼 거냐면 구리를 이렇게 넣어볼 거야. 그럼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부터 들어야 돼? 금속과 질소, 산소 싹 다 비금속이지.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거 뭐겠다?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겠다. 그래서 얘를 쓰기를 이렇게 써야 돼. EAG 플러스 더하기 NO3 E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보는 녀석이야. 간단하게만 좀 보면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 다 고려해서 보는 건데 우선은 이 정도까지만 좀 볼게. 그러면 아니지. 미안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거죠. 미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여기서 보자.
반응성이 지금 둘 중에 누가 커? 누구랑 누굴 보는 거야? 요렇게 보는 거지. 누가 반응성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얘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한대? 전자 버리겠대. 얘가 뭐가 되겠대? 자기가 음이온이 되겠대. 그러니까 누구 자리를 뺏으러 들어가냐면 요 은의 자리를 구리가 뺏으러 들어가 버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구리가 저 자리를 꿰차고 저 은이 쫓겨나오는 상황이 돼.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CU 2 플러스 더하기 2개의 NO3 마이너스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반응성으로 보는 거. 그래서 지금 두 개 간단하게 요약만 좀 해볼게. 요거 그 이론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어떤 얘기냐면 전자를 주고받겠다는 얘기인데 전자를 주고받는 거 결국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원소 주기율표에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게 이온 결합이야. 너 버리고 싶어? 난 받고 싶어. 버리고 받는 애들 만나면 당연히 이온 결합 나와야 되고 이온 결합 물질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앞으로 써줄 거야. 물론 지금 은 같은 경우나 구리 같은 경우 너희가 처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몇 플러스인지는 외워주긴 해야 돼. 근데 앞으로 이온 결합 물질 나오면 습관처럼 이렇게 괄호 열어서 좀 봐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그러면 금속이 산화하고 비금속이 환원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야. 금속끼리 안에서도 잘 버리는 애가 있고 못 버리는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금속끼리도 산화환원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비금속이라도 마찬가지야. 비금속 중에서도 원소 주기율표 쭉 그려봤을 때 반응성 큰 애들 있고 작은 애들 있겠지.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찾아보자.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이겠어? 얘 플러스였지. 근데 다음 순간 어떻게 됐어? 중성이 됐지. 그럼 전자 어떻게 한 거야? 전자를 받은 거야. 얘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게 환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누가 전자를 버렸어? 구리가 전자를 버렸으니까 이 녀석이 산화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아까 봤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덩어리로 묶어서 보는 거 정도라고 하면 전자가 조금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전자는 경우의 수 두 개로 나눠서 우선 얘가 기본이야. 이온 결합 물질 써놓으면 거반 다 해결돼. 근데 단순히 이온 결합을 써놨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속의 반응성 요거는 보통 효원고 기준으로 매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효원고가 과학중점화반도 있고 이래서 효원고 기준으로는 거의 매년 하는 것 같고 다른 학교는 그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 좀 달라. 그래서 요 표가 아예 주어지면 이것까지 봐야 되고 요 표를 안 주면 이렇게까지는 안 봐도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선택사항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보면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책 페이지 한번 볼게. 자, 그러면 170페이지, 171페이지 마무리가 됐고 쭉 넘겨서 178페이지를 보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 산화환원에서 아까 불완전 연소 얘기를 했었는데 불완전 연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 누구를 좀 볼 거냐면 구리를 좀 보려고 그래. 구리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은 뭐 동색, 황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상시 황색인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연소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불꽃에다가 누구를? 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구리를. 근데 여기서 두 개를 좀 체크를 해야 돼. 어떤 체크를 좀 할 거냐면 속불꽃이라는 녀석과
겉불꽃이라는 녀석을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우리 불꽃 보면은 자세히 보면 색깔이 안쪽이랑 바깥쪽이 좀 다르잖아. 저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겉불꽃은 바깥쪽은 연소가 일어날 때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바깥쪽에 있으니까 뭐 공기 중에 21%가 산소고 산소 공급 충분히 받겠지. 근데 문제는 속불꽃이야. 속불꽃은 산소 공급이 겉불꽃 쓰고 남은 거 받아먹는 거야. 원활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또 산소가 부족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구리를 겉불꽃에 넣으면 겉불꽃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구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구리는 아까 잠깐 봤다시피 2+였지? 산소는 2-가 되는 녀석이야. 그래서 요런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이걸 산화구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산화구리가 약간 좀 검은색이야. 그래서 얘가 겉불꽃을 이렇게 딱 넣으면 까매져. 구리가 까매졌다가 저 녀석을 다시 어디다 넣을 거냐면 속불꽃에 다시 넣을 거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야. 그럼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다시 넣으면 속불꽃은 무슨 상황이라고?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산소 하나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는 산소를 받는 상황, 산화 반응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환원 반응을 볼 수 있는 거고. 선생님 그럼 여기서 환원만 일어난 건가요? 절대 아니지. 산화환원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산화환원 동시성. 여기서도 동시성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메인으로 보는 반응은 산화인 거고 여기서 메인으로 보는 반응은 환원이 되겠지. 까지 얘기하면 산화환원에서는 얘기 싹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너희가 봐야 하는 화학 반응 중에서 첫 번째 게 끝난 거야. 요게 산화환원 반응이었다. 그럼 두 번째 화학 반응을 좀 보도록 할게. 볼 녀석은 누구냐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먼저 볼 건데 그 전에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거야. 책 페이지로는 178페이지가 될 것 같아.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H+를 말해 내놓는 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들이 누가 있냐면 요거 이제 좀 지울게. 대표적인 녀석들이 염산 같은 애들이 있어. 염산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H+, 여기 있지 수소이온, 그리고 C의 마이너스가 되는 녀석이야. 그리고 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야. 그래서 산이온 두 개가 나오고 요거 지금 왜 플러스인지 E-인지 이런 거 보는 거 이온 결합에서 했던 얘기들이야. 모르겠으면 이온 결합 다시 봐야 돼. SO4 E-가 될 거야. 왜? 여기 1+짜리가 두 개 있잖아. 합쳐서 중성이면 얘는 E-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는 녀석들. 근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 너희가 무슨 착각을 좀 되게 많이 하냐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아야 된다. 수소이온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지금 어떻게 봤어? 수소이온을 데리고 있다가 떨어졌고 수소이온을 데리고 있다가 떨어졌지. 근데 이건 결과부터 얘기하면 X야. 왜냐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 물 때문에 그래. 이 물이 H2O잖아. 그러니까 누구랑 반응해서 수소이온을 내놔도 상관없냐면 물과 반응해서 수소이온을 내놔도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요게 대표적인 녀석이 이산화탄소야.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래? 환경오염 많이 시키면 산성비 내려. 이렇게 얘기하잖아. 환경오염이 뭔데?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거잖아. 이거 어디를 찾아봐도 수소 있어 없어? 이거 지금 수소 없어.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가 누구랑 반응해서? 물과 반응해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녀석이야. 그래서 물과 반응시켜 볼게. 물과 반응시키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물질로 바뀌어. 선생님 여기까지는 별 그거 없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얘가 물에 들어가면 그때 요렇게 바뀌게 돼. 그래서 대표적인 산 누구를 얘기하겠다? 요 이산화탄소도 대표적인 산성 물질에 넣어둘 거야. 다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너희한테 산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설명하고 예시를 이렇게 쭉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한다? 수소를 포함해야 되는구나. 수소 갖고 있어서 수소 나눠지고 수소 갖고 있다가 수소 나눠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물에 녹아서라는 거야. 물이 이미 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과 반응해서 수소이온을 내놔도 상관없어. 그래서 누구도 산으로 치겠다? 이산화탄소도 산성 물질로 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산에 대한 정의 봤으니까 산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일까? 바로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이야. 그래서 먼저 할 얘기는 산은 신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요거 한 번만 자세히 들여다볼게.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얘를 누구에 넣어서 봐야 되냐면 얘를 금속 반응성에 넣어서 봐야 돼. 아까 금속 반응성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뭐야? 누가 전자를 잘 버리냐지. 근데 선생님 수소는요 금속이 아닌데요? 왼쪽 편에 있긴 하지만 예외인데요? 맞아, 맞는데 금속 반응성이 뭐니? 전자를 버린다 야. 근데 수소 지금 어떻게 하니? 플러스가 돼버렸네? 전자 어떻게 했니? 버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를 금속 반응성에 넣어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게 100% 맞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아까 금속 반응성 잠깐 보여줬던 게 이렇게 얘기하고 쭉 한참 갔지? 그러다가 수소가 나와. 그리고 다시 좀 가다가 구리가 나와. 그 밑에 누구 있었어? 수은 있었고 은 있었고
백금 있었고 금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요 얘기는 어디까지는 맞냐면 여기까지는 맞아. 왜? 얘네는 지금 반응성이 어때? 얘네는 반응성이 수소보다 큰 케이스야.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은 어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얘들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들어와도 전자를 버릴 수가 없어. 주장할 권리가 없어. 이 앞에 있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애들에 한해서 맞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모든 금속이란 얘기가 붙으면 이건 틀린 얘기가 돼버려. 금속 중에서 누구만 된다? 반응성이 큰 애들만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달걀 껍데기. 얘가 누구냐면 얘가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책에 보면 이것보다 특징이 훨씬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공통적인 특징들은 뒤에서 따로 언급할 거고 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볼게. 조금 어려운 말로 특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이성은 특별한 차이를 말해. 그러니까 지금 염산과 황산과 이산화탄소의 차이를 봐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산의 특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얘네들을 봐야 돼. 차이를 봐달라는 거니까. 특이한 차이의 성질을 봐달라. 그럼 얘는 누굴 봐야 된다? 산의 음이온을 봐야 되는 애들이야. 이렇게까지 볼게. 요건 산에 대한 얘기. 그럼 그 다음 지울게. 그 다음 염기를 좀 볼게. 염기도 정의는 비슷해.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 괄호 OH-를 내놓는 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찾을 때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은 누구랑 결합하기 좋아? 플러스 1이랑 결합하기 좋겠지. 그래서 뭐 일조관소도 결합시키면 돼. 우리 아까 일조관소 잔뜩 봤잖아. 뭐 이런 애들. 얘는 수산화 나트륨. 얘는 수산화 칼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될 것 같아. 그럼 얘도 나눠지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지.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보는 녀석이다. 그럼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진 않을게. 꼭 반드시 수산화 이온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누구한테 이미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물한테 이미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으로 누가 있냐면 NH3가 있어.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가 물이랑 만나면 무슨 짓을 하냐면 대칭을 이루고 싶어 해. 세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수소를 하나 뺏어와 버려, 물한테서.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물은 OH 마이너스를 이렇게 내놓는 녀석이야. 뭐야? 물에 녹았는데 누가 나왔어? OH 마이너스가 나왔네. 아, 얘도 뭐겠다? 염기성 물질이겠다. 그래서 산의 대표적인 녀석 하나 체크했고 염기의 대표적인 녀석 하나 체크한 거야. 어떤 부분 때문에? 물에 녹는다는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 놓치는데 수산화이온 꼭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물한테 이미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 그렇게 볼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될 거야. 그래서 아까 산에서도 처음으로 맛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녀석도 쓴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손에 닿으면 미끈거린다. 근데 생각해봐. 입에 넣었을 때 쓰고 손에 닿으면 미끈거리는 거 뭐야? 비누지? 샤워할 때 어쩌다가 입에 들어가면 쓴맛 나고 손에 닿으면 미끌미끌거리고 비누 같은 녀석을 얘기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염기의 특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는 뭘 봐달라는 얘기겠어? 얘도 염기의 양이온을 봐달라는 얘기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특이성이 뭐라고? 특이한 차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이를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염기 안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얘네들 때문이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책 페이지 넘겨서 어디를 좀 볼 거냐면 180페이지 180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180페이지에서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근데 내가 이거 매번 다 입에 넣어보고 다 단백질 담궈보고 다 계란 껍질 갖고 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지시약이라는 걸 좀 갖고 오게 돼. 이거 좀 지울게. 지시약은 어떤 녀석이냐면 용액에 물성 알려주는 물질을 말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 리트머스 종이에 누구를 넣을 거냐면 산을 넣어보고 염기를 넣어볼게. 근데 항상 산과 염기만 있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값인 중성도 존재를 해. 그래서 이런 얘기 해보자. 그럼 리트머스 종이는 우선 중성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 중성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고 산은 푸른색이었던 녀석을 붉은색으로 바꾸는 녀석이야.
그래서 요거 자체가 너희한테 문제 풀 때 힌트가 좀 될 수 있어. 왜? 애초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세팅했다. 누구를 보겠다? 아, 산성 물질을 볼 계획이구나. 요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꾸는 녀석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리트머스는 중성 확인 안 되네. 중성 확인 안 돼. 산성 아니면 염기성만 확인되는 녀석. 그 다음에 볼 거는 또 산성만 확인하는 녀석을 하나 볼게. 메틸 오렌지인데 보통 이제 외울 때는 오렌지가 신맛이 나니까 신맛이 나는 건 산성 이렇게 좀 보는 편이야. 그래서 메틸 오렌지 용액은 산성에다 담그면 붉은색을 내는 녀석이야. 나머지에서는 노란색을 얘는 딱 누구만 구분하겠다? 산성만 딱 구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산성만 딱 구분해주는 녀석이 있으니까 누구만 딱 구분해주는 녀석도 있겠어. 염기성만 구분해주는 녀석도 있겠지. 그 녀석을 페놀프 탄레인 용액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얘는 누구만? 얘는 염기성만 구분해주는 녀석이야. 그래서 산성이랑 중성에서는 아무 색도 아니다. 투명한 무색을 띠게 되고 무색.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붉은색.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붉은색이 항상 뭐 빨간색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이제 불그스름해지면 그냥 다 붉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이야. 그럼 뭐야? 중성 계속 구분이 안 되네? 중성까지 한 번에 구분해주는 녀석은 없나? 라고 해서 마지막에 오는 게 BTB 용액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BTB 용액은 산에서는 노란색을 띠고 중성에서는 초록색을 띠고 염기에서는 파란색을 띠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 통해서 이렇게 볼 건데 꼭 얘네들만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물질들 중에서도 천연 지시약이 있어. 대표적인 게 이제 자주색 양배추 같은 경우인데 이런 걸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해두고 얘는 보통 색깔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까지만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 안에서 또 구분은 없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면 pH라는 걸 좀 보려고 그래. pH는 의미가 뭐냐면 수소 이온 농도야.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게. 얘는 역수로 쓸 거라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수소이온 농도는 맞는데 역수로 표현하다 보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7을 딱 중성으로 하는 7을 딱 가운데를 중성으로 하고 양쪽으로 쭉 뻗어 있는 녀석. 그래서 14.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는 녀석이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가면 강염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봐야 돼. 강하다는 게 뭔지 기준이,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는 뭐냐면, 얘는 수소 이온이 많다라는 거야. 그럼 강염기는 수산화 이온이 많은 걸 말해. 네, 요거 한 번만 볼게. 이렇게 볼게. 아까 봤었던 산의 이제 대표적인 녀석들 보면 HCl이 H 플러스 Cl 마이너스고, 황산이 이렇게 적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해야 돼. 엥? 얘는 그럼 한 개네요? 얘는 두 개네요? 그럼 얘가 강산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면, 물에 녹아서 얼마나 잘 풀어지냐는 개념이야. 이렇게 얘기해. 이게 강산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다 풀어지는 경우에는 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강산은 거의 다 풀어지는 경우. 약산은 거의 풀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강산과 약산에 대한 얘기들까지 좀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지시약 3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그 지시약 색깔로 결국에는 산성의 정도를 좀 보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pH, 수소이온 농도라는 걸 좀 볼 건데, 수소이온 농도는 역수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왜냐면 너희가 이제 수소이온 농도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그럼 pH가 크면 산성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pH가 크면 염기고, pH가 0이야? 잘못 쓴. pH가 작으면 산이 되는 이런 녀석이 되겠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이 중성인데, 어떤 녀석이 중성인지 어떤 녀석이 염기인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산은 H 플러스, 염기는 OH 마이너스였잖아. 요 지금 표 안에서 볼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 둘이 지금 공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뭔가 중성이 되는 녀석이 나온다는 거고,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걸 중화 반응이라고 부를 거야. 저걸 한번 볼게. 요 반응을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공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중성의 물질이 형성되고, 이 녀석을 H2O, 순수한 물이라고 얘기를 좀 해보겠다. 근데 우리 순수한 물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중화 반응 좀 이어서 볼게. 우리 순수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앞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냐면,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흐르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전기가 통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 전기전도성 전에 얘기하면서 첫 번째, 전하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전하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순수한 물은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H2O라고 써놓은 그 어디를 찾아봐도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잖아.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저기엔 그 어디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너희 책에 있는 실험 하나만 좀 보고서 얘기를 할게. 책 앞으로 하나 넘겨서 179페이지 위쪽에 있는 실험이나 아니면 178페이지 가운데 있는 실험 볼 건데 어떤 실험 보든 상관없어. 그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 무슨 짓을 할 거냐?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깔아서 준비를 할 거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우선은 그럼 세팅해서 볼 수 있다 그랬지. 푸른색을 준비했다는 거 애초에 누굴 보고 싶다는 거다. 산을 보고 싶다는 거다. 이런 얘기 좀 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양쪽에 전기를 이렇게 물릴 거야. 여기다 무슨 극을 물릴 거냐면 여기에 플러스 극을 물릴 거고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물릴 거야. 이거 극을 왜 물렸을까? 전기를 통하게 하고 싶어서 물리는 거야. 근데 질문, 순수한 물에 전기가 안 통하는 것처럼 종이에 전기가 통하나? 종이에도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묻혀주냐면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질산칼륨 수용액이 뭐가 되냐면 순수한 물에 전기가 안 통한다면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 질산칼륨을 넣은 거야. 이런 질산칼륨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전해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전류가 통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말해. 그럼 여기에 이제 전기가 흐를 준비 싹 끝난 거야. 그러면서 뭐를 하나 갖다 놓을 거냐면 염산으로 HCl로 적신 C를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럼 뭐야 얘는? HCl이라고 얘기하면 산성이겠네? 근데 지금 베이스가 뭐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잖아. 그럼 얘가 줄이 딱 닿으면서 어떻게 돼?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겠지. 산성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이거 지금 왜 물드는 거야? 누구 때문에 물드는 거지? 산성 때문에 물드는 거지. 그럼 얘 플러스네? 얘는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해. 그래서 붉은색이 오른쪽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크게 물어보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붉은색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녀석은 H 플러스 때문에 지금 붉은색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물질을 모두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보통 누구는 안 까먹냐면 얘는 안 까먹어. 얘는 대놓고 지금 빨간색에서 이동하는 와중이니까 얘는 절대 안 잊어버리고, H 플러스 짝꿍인 Cl 마이너스도 안 잊어버리는데 여기서 지금 너희가 잊어버린 게 있어. 얘를 지금 잊어버린 거야. 질산칼륨을. 그래서 질산칼륨도 봐줘야 돼. 질산칼륨 어떤 녀석이냐면 꼭 질산칼륨일 필요는 없어. 어떤 녀석이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기 전해질로서 이온 물질로서 여기 들어와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도 나눠서 봐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에 각각
가는 물질 누가 또 있겠다? 여기에는 칼륨도 언급을 해줘야 돼. 내 눈에 보이진 않겠지. 왜? 이 빨간색으로 퍼져나가는 건 수소일 테니까. 하지만 칼륨도 이동을 하고 있다. 반대쪽에 누구도 이동하고 있다? NO3 마이너스도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봤었던 이온결합, 전자와 주고받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니까 조금 할 게 많다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럼 이 중화 반응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뜯어볼게요. 중화 반응도 방금처럼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는 게 좀 더 좋냐면 실제로 산이 되는 물질과 염기성 물질 갖고 와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산성 물질인 HCl, 염산이 좀 가장 대표적이고 플러스 Na, OH를 이렇게 볼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과정을 좀 써보면 얘는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 이렇게 산성 물질이 오면 그 녀석이 누구를 만나서? 염기성 물질을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이 만들어지고, 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이거 애초에 얘 어떻게 만난 걸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남아있는 이 옆에 있는 애들도 둘이 만날 수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지금 여기서는 NaCl이 될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걸 염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너희가 염기성을 배우다 보니까 염이라고 나오면 이게 염기성인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염은 누구랑 누가 만난 케이스?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는 경우거든. 너희가 좀 더 잘하는 표현을 써보자면 이 녀석이 바로 앙금이야. 너희 중학교 때 앙금 생성 반응 막 봤었잖아. 탄산 칼슘이네, 아이오딘화 납이네, 뭐 이런 얘기들 봤던 거. 그래서 앙금은 항상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은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반응에 정확하게 참여한 애들은 누구만 되는 거냐면 요 산의 양이온인 H 플러스와 염기의 음이온인 OH 마이너스만 되는 거야.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알짜 이온이라고 부를 거야.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그래서 얘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얘기하고, 그럼 지금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애들은 뭐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할 거야. 구경꾼 이온은 여기서 지금 누가 되는 거야? Cl 마이너스와 Na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알짜 반응식, 실제로 반응한 애들만 좀 적어보면 이렇게 적겠다는 거야. 요걸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 중화 반응은 특징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수소와 OH의 개수비가 1대 1로 일어나는 녀석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 녀석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요 중화 반응의 예시를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이렇게 보세요. 좀 크게 그리죠. 이렇게 좀 볼게.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준비할 거냐면 염산 수용액을 좀 준비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얘를 뭐 100ml 준비했다고 얘기해 볼게. 이렇게 가득 채웠어.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을 거냐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들어있을 건데 각각 2개씩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물 몇 미리에 얼마가 들어있을지는 농도에 따라서 다른 거야. 여기선 지금 저렇게 가정을 좀 해본 거다. 저기다 누구를 첨가할 거냐면 뭐야, NaCl 아니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ml를 넣어볼게. 근데 둘의 농도는 같다고 얘기를 해서 100ml에 총 4개 들어있었으면 50ml에 몇 개 들어있어야 돼? 하나씩 들어있어야겠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얘네 들어오면 어떻게 되니?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2개는 중화 반응 해버리겠지. 근데 이거 지금 물이잖아. 수용액이니까, 맞아? 그럼 T나 안 나? T가 안 나. 그래서 쟤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물의 양은 좀 늘었겠지. 100에서 50ml 넣은 것도 있고 물 분자가 추가로 생긴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온수 입장에선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다음 순간에 또 넣어. 좀 띄었어. 또 넣어. NaOH 수용액 50ml. 그럼 또 몇 개씩 들어와? 하나씩 들어오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얘기를 해보면 또 날아가겠지? 이렇게 날아가고 나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죠.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번엔 반응할 녀석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할 거고, 이번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가 그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저 상황에서 용액의 상태를 좀 얘기를 해볼게. 이 상태는 여전히 누가 있어? 여기선 여전히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여기선 산성 용액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서 근데 OH도 H 플러스도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마지막 이 상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OH가 있으니까 이 상태는 염기성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해줘야 되는 얘기 하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중화점을 찾아야 돼. 중화점은 중화 반응이 완료된 지점을 말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중화 반응은 완료된 지점을 찾은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지시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매번 지시약을 쓰지 못하겠지.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두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이 녀석이 발열 반응이라며 이걸 다른 말로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중화 반응이 일어났네. 온도가 높아져. 여기서 중화 반응이 일어났네. 온도가 높아져. 근데 여기서 중화 반응 안 일어나지. 근데 바깥에서 어떤 물이 들어와? 여기 얘는 지금 뜨거워진 상태지. 물론 많이 뜨거워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얘는 처음 그대로의 물이 들어오는데 온도가 다시 낮아져.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온도가 가장 높은 순간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중화점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정도로 얘기를 하겠다. 마지막 요거 오늘 그래프 보고서 마무리 좀 할게. 저 상황에서 그래프를 좀 보면 X축은 NaOH 수용액. 수용액을 계속 지금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지, 추가로. 그리고 Y축은 이온의 수를 좀 볼게. 그래서 판을 조금 여기가 50ml 여기가 100ml 이렇게 보도록 할게.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보면 지금 2개 아니면 4개니까 여기가 1개 여기가 2개로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우선 제일 심플하게 안 바뀌는 애 먼저 체크. 안 바뀌는 거 누구야? 염화이온은 지금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 녀석을 먼저 표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개인 이 녀석이 뭐겠다? 이 녀석이 Cl-가 되겠다. 그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서는 가능하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아. 처음 세팅에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2개니까 얘 찾았지.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있어? H+가 있네. H+는 처음에 몇 개야? 처음엔 2개였지. 50ml 넣었을 때 하나가 됐지. 그리고 또 100ml 넣으니까 아예 없지. 그래서 H+는 시작할 때 2개였는데 쭉 떨어지는 녀석이 되겠다. 그러고서 바닥으로 쭉 하는 녀석. 이게 H+가 될 거야. 그래서 우선은 보기 제일 좋은 게 요 시점 보는 게 제일 좋아. 처음에 있었던 녀석. 누가 있어? Cl-가 있을 거고 H+가 있을 거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는 다음 순간 누가 들어왔어? Na+가 들어왔네. Na+ 처음엔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래서 Na+는 이렇게 가는 녀석인데 이 뒤에가 좀 중요해. 여기서 보면 여기 또 늘었지. 그러니까 얘는 계속 늘어나.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Na+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누구만 보면 돼? OH-만 보면 돼. 근데 OH-는 여기서 하나 주의. H+랑 공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둘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찾을 때 처음에 있네 없네로 보는 것도 좋지만 공존하지 못하는 녀석 찾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없다가 언제 생겨? H+가 다 나가니까 그제서야 쭉 늘어나는 이 녀석이 OH-가 되겠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은 요거 보면서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요거 그냥 안 써 있고 누가 누군지 찾을 수 있어야겠다 정도까지 마무리할 것 같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